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547페이지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시산가액의 조정을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주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나머지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산가액의 조정을 우리가 이제 봤었죠. 예, 그런데 그때 시산가에 조정할 때 주방식, 그 주방식을 감정평가 규칙에서 주방식을 규정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별로 감정평가 방식을 이렇게 주방식들을 쭉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게 이제 주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방식.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 방식인데요. 주방식이 먼저 자, 토지다 그러면 토지는요. 이게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토지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나머지 방식들 이게 주방식이니까 나머지 방식들은 비교 방식이나 수익 방식 이런 게 이제 부방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시가 기준법으로 할 때는 이게 이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표준지와 나머지 그런 토지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놈을 시찌개면 이렇게 원래는 이제 비교 방식이 사시찌개면이잖아요. 근데 사정 보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제 부동산의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시지계면이 돼야 되는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해야 되죠. 쭉쭉쭉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놈은 안 하는 거죠. 사정 보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지 자체가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 보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점 수정과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것들만 바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47페이지 보시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바로 시점 수정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시점 수정, 시찌개면, 기타 보정치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54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또는 기타 다른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뭘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거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 물건이 토지다라는 것은 공시가 기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시가 기준법은 원래는 토지 이 비교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만 안 한다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이 표준지의 가격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토지의 가격 대신에 표준지가 사례 토지 대신에 들어갔다는 거, 그거 하나만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건물이 있다. 그럼 이제 건물은 이것은 549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건물은 뭐예요? 원가법이죠. 원가법이 주방식이다. 이게 이제 주방식이 뭐냐예요. 그래서 건물은 주방식이 원가법이다. 자, 세 번째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죠. 자, 이거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거기 첫 번째 줄에 집합 건물이 나오죠. 집합 건물은 이제 아파트 같은 거요.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면 요거는 그 비교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요게 주방식이죠. 그래서 아파트 또는 집합 건물 이런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림이다. 네 번째. 살림은요. 이거 이제 살림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살림은요. 산지와 임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지와 임목으로 하는데 이건 토지기 때문에
토지에 이제 준해서 하는 것이고요. 임목은 이거는 이제 나무죠. 나무, 이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과 구별을 하는데 이때 이제 산지나 임목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것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것인데요. 자, 이때 나무 중에서 소경목림이 있습니다. 소경목림, 이건 이제 지름경자예요. 그러니까 지름이 작은 나무, 아주 조그만 이 나무들은 작은 나무니까 이거는 이제 원가로 한 나무에 얼마, 한 그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가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경목림들만 원가법으로 한다. 요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림은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데요. 산림, 임야 이런 것들은 임야나 산림 이런 것들은 이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데 그때 이제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것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당연히 일괄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산지는 이 토지이기 때문에 공시가 기준법이 원칙이지만 어쨌든 두 개를 이렇게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과수원. 자, 다섯 번째 과수원 이렇게 있습니다. 과수원도 당연히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 공장재단은요. 이건 이제 공장재단은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토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있겠고요. 공장 건물이죠. 그다음에 기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자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이건 이제 공시가 기준법이 되겠죠. 공시가 기준법 비교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나 기계는 원가 방식이 되겠죠. 원가법이 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수익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재단은요. 어떤 한 방식이 주 방식이 될 수 없고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쓰니까 자, 거기서 보시면 550페이지 보시죠. 그거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그놈을 합산해서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다만 공장재단이 계속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때는 그때는 수익환원법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광업재단이다. 자, 일곱 번째 광업재단. 자, 광업재단은 이건 이제 광업재단, 광산이나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공부에 이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광업재단인데요. 이건 이제 수익환원법을 쓰는 거죠. 수익 방식을 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기타 이제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뭐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는 자동차는요. 요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건설이나 건설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것들은 원가법을 적용을 합니다. 원가법.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들은 좀 차이가 나요. 즉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워낙 옵션이 많아요. 자동차에. 그러니까 가죽 시트도 옵션이고 뭐 거기에 자동차에 달려 있는 무슨 뭐 기타 오디오랄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썬루프랄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옵션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옵션에 따라서 똑같은 그랜저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옵션을 뭘 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 사양만 쓰느냐, 옵션을 많이 다느냐에 따라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도 날 수도 있죠. 오디오를 막 고급으로 달았다. 제 친구 같은 옛날에 뭐 같은 회사 다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프라이드를 썼었는데 그 프라이드에다가 프라이드가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 근데 오디오가 3,000만 원짜리 오디오를 달았어요.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음악 듣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자동차 값은 얼마냐 이런 거죠.
자동차가 없음. 그러니까 자동차를 평가할 때 그것마다 각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교 방식을 써야지 원가법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옵션이 많아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원가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들이 효용 가치가 있을 때는 그렇게 쓰고요.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이게 해체 처분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체 처분 가격은 요거는 해체해서 처분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고물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굴러다닐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주방식이 되겠지만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서 있으면 따로 바퀴 떼어서 타이어 떼어서 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이렇게 다 문짝 떼어서 팔고 이렇게 팔겠죠. 그게 바로 고물 가격이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동산이 나와 있네요. 동산. 자, 동산의 평가는요. 이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이것도 역시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당연히 해체 처분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대료. 자, 임료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은 역시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평가가 있네요. 11번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광업권이 있죠. 광업권. 그러니까 광업권은 뭐 광산이나 뭐 이런 거 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산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광업권 그러면 요거는 이 수익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익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거의 수익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업권도 당연히 어업권도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업권, 세 번째 영업권. 이것도 역시 수익 방식이죠. 영업권 등이죠. 영업권, 거기에 이제 특허권, 실용실현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등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형자산들은 모두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에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분. 그러니까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이 주변 환경에 의한 어떤 감가가 있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원상 회복 비용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주방식들이 뭐냐? 이놈은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방식이 뭐냐? 그래서 이 다음 중 물건별 감정평가 방식에서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주방식은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교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교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을 포함을 해서 이게 비교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원가 방식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익 방식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놈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왜냐면 얘네들은 요것만 암기를 하면 비교 방식은 뭐고 원가 방식은 뭐고 수익 방식은 뭐고 이것만 암기를 해두면 한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암기를 안 해가지고 틀려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방식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거 설명이 끝났다, 강의가 끝났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설명을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설명과 달리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이냐 이것까지 해줘야 제대로는 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왜 비교 방식에서는 일단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토지가 있겠죠. 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파트도 집합 건물, 아파트, 그다음에 과수원, 그다음에 자동차. 여기서 비교 방식만 쭈르륵 뽑았어요.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만. 자, 그다음에 동산, 그다음에 산림, 그다음에 임대료 이렇게 이제 뽑아졌죠. 여기까지가 비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 같은 경우는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원래 이제 제가 이걸 만들 때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기 전에 이 암기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됐는데 어차피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비교 방식의 일종이다라고 보면 결국 두 개가 한 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 같은 경우는 원가 방식은 이제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준부동산으로 이런 것들은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에서 이제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이 준부동산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요, 이게 이제 광업재단이죠. 광업재단, 또는, 여기 무형자산이니까요. 광업재단, 뭐 광산이라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고,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에는 이제 영업권, 수익권, 특허권, 그리고 실용신안권, 뭐 등등 여기에 이제 좀 몇 가지가 있죠. 우리 교재를 보면 551페이지에 거기에 뭐 상표권이니 뭐 기타 저작권이니 전용 축선 이용권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뭐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공장재단만, 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놈이 바로 공장재단이 있어요. 자, 공장재단은요, 이건 이제 공장 토지와 그다음에 공장 건물과 그리고 기계, 그리고 이제 여기 영업권이랄지 수익권이랄지 뭐 기타 특허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공장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재단은요, 주방식,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뭐가 주방식이냐,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비교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가 방식이고요. 이거는 수익 방식이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종합해서 각각을 전부 합산한 가격이 바로 공장재단의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들은 공장재단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전부 정리한 게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들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쓰는 데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는 게 제가 오래전에 고안해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것을 항상 쉽게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놈을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맞춰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이런 거요. 자, 옛날에 이제 TV를 보면요. 애들이 즐겨보는 프로가 요즘에는 뽀로로를 봅니다. 뽀로로를 보는데 뽀로로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 TV를 보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텔레토비라는 게 있었어요. 텔레토비. 그래서 텔레토비가 있었고요. 텔레토비는 이렇게 이제
텔레토비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텔레토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텔레토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텔레토비가 어디에 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부 이걸 과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동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자로 만든 애들한테는 과자로 만든 이런 동산이 꿈의 동산이죠. 그래서 여기에 과자로 만든 동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텔레토비가 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뽀미 언니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텔레토비한테 야,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텔레토비가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대답을 하는데 아, 여기 과자로 만든 동산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텔레토비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 여기 과자 동산입니다. 이렇게 과자 동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암기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토비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 과자 동산이에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과수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자동차, 자동차니까 동산, 산림, 임료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요것만 주방식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나머지 방식들은 쉽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물 중에서 집합 건물 중에서 집합 건물, 그러니까 건물 중에서 집합 건물은 아파트니 뭐니 이런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준부동산 중에서 자동차는 또 이 옵션이 많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잘 시험에 나옵니다. 아파트도 옵션이 많죠. 무슨 뭐 베란다를 뭐 발코니를 넓히느냐 또는 뭐를 트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옵션이 많아서 상당히 인테리어 가격이 틀린 거 한 1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옵션이 많은 것들 여기 아파트와 자동차 이런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원가 방식은요.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건물은 원가 방식을 쓰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꽃미남 요즘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조 꽃미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수 중에서 원준이 김원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준이죠. 원준인데 원준이가 그 당시에 뚱뚱하던 뭐 소방차나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원준이는 말랐죠. 말라가지고 마른 원준이다. 이렇게 건원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건원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요. 수익 방식은 우리가 가재미과 생선 중에서 가자미과죠. 그래서 가자미과 생선 중에서 이렇게 이 주둥이가 있으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눈이 있어요. 가재미과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좌광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광우도 이렇게 있는데요. 좌측에 눈이 두 개가 딱 가 있다 그러면 광어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둥이를 중심해 가지고 좌측에 가 있다 그러면 광어고요. 오른쪽에 가 있다 그러면 도다리입니다. 그래서 좌광우도인데요. 그래서 도다리하고 광어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눈의 위치를 보고 눈이 두 개가 오른쪽에 왼쪽에 탁 박혔다. 그러면 그놈은 광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가 콱 박혔다. 그러면 도다리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시고요. 자, 우리가 수산시장에 갔더니 광어가 무수하게 많더라. 광어, 무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광어, 무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무형자산 중에서 영수란 놈은 특실만 고집하더라. 그래서 영수, 특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어, 무수, 영수, 특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방식은 외워둬 가지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왜?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이것은 출제가 자주 되는 거예요. 자주 되고 20회 이후에도 뭐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20회 이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그걸 안 외워가지고 손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떨렁 나왔으면 이거 이거 외우냐 안 외우냐 그 차이니까요. 그래서 꼭 외워두자. 외워서 손해볼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요 공장재단에 관해서는 어떤 한 방식이 적용이 안 되고요. 세 방식으로 각각 구한, 그러니까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 기계 이런 것들, 무형자산들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가격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합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놈들은 합산해서 가격을 구하니까 당연히 어떤 주방식이 될 수가 없고요. 합산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대신 공장재단 전체에서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때는 그때는 수익하는 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나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비교 방식은 토비, 과자동사님, 그리고 건원준, 그다음에 광어, 무수, 영수, 특칠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이게 이제 주방식으로 주방식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551페이지까지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552페이지에 감정평가 절차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감정평가할 때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가치 형성 요인 이런 것들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적용한 다음에 평가액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이것도 역시 그 첫 번째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기본 사항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어떤 사항을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걸 확인해요? 누가 의뢰한 것이냐? 뭐 법원이 의뢰한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의뢰한 것이냐? 은행이 의뢰한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의뢰인을 확정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물건 뭐냐? 이거 당연한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평가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 사익을 위한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할 때 매매할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뭐 보상할 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담보를 잡힐 때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냐 이런 목적이 있겠죠. 평가의 목적을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을 하느냐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또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가치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느냐 뭐 담보 가치냐 과세 가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로 여기는 시험 문제에 거의 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 확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가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냐 그러면 평가에서는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가치를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무조건 내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 가지 꼭 암기를 해두세요. 이거는 첫 번째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감정평가 목적이나 물건의 특성에 비춰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그러면 요게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요통 이것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 그다음에 요청, 그다음에 사회통념 이렇게 세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그럴 때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도 55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요. 이 시장 가치 외를 기준으로 할 때 평가의 합리성이나 또는 적법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때는 시장 가치 외로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그거 맡으면 안 되겠죠. 합리성도 없고 또는 뭐 적법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격을 내달라라고 하면 요청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수임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황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 현황 기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법, 요통 세 가지가 있을 때는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으로 그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개별 평가가 원칙이죠. 그러나 이 일괄 평가나 구분, 부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작성이 나오는데요.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주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거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외워라 하는 것들은 제가 외우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외워라 하는 것들은 무조건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외우라는 방식으로 외우면 돼요. 그것들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굳이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거, 시중에 외우는 비법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외워봐야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고 시간만 뺏기는 것이고요. 그건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 외우면 뭐합니까?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것들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고 그 외우라는 것들은 제가 이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이제 기본 과정 때 못하면 심화 과정 때라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외우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564페이지 가격 공시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